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네, 이제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도 한 번쯤은 속쓰림이나 또 소화불량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에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물론이죠.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밤샘 근무를 많이 하는데 꼭 야식을 먹게 됩니다. 네. 야식을 안 먹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그쵸.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라서 이게 하나의 질환보다는 그냥 하나의 증상으로 생각해서 치료받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네. 하는데요.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질환을 왜 빨리 치료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식도로 역류된 위의 산성 내용물로 인해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유발되는 상태를 말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여러 원인이 있지만 스트레스 외 식습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최근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저희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30% 이상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내원하고 계시고 이전 연도에 비해서 환자분들 절대적 수는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식도와 위 하부 괄약근이 있는데 이 괄약근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위 내용물 또는 산이 역류를 해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고 잘못된 식생활 그리고 음식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들이 하부식도 괄약근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는 소화기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편. 가끔씩 속이 타는 듯 쓰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을 한 번쯤 경험했다는 것이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정상인에게도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재발이 쉽다는 것이다. 우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증상이 산 역류 증상 그리고 속쓰림 증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의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어르신들께서 기침 또는 목에 이물감, 목에 뭔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 쉰소리 그리고 불편감을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보통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진단을 하고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진단을 한다면 약물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 일부에서 약물을 끊게 되면은 재발할 확률이 60%까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 증상과 역류성 식도염 정도에 따라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괜찮아지겠지 방치했다가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식도에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궤양 또는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혈 때문에 만성 빈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르신들께서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식도에 궤양이 생기고 또 낫고 그런 과정에서 점막이 붓고 그리고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식도 내강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 시기를 삼켰을 때 삼킴 곤란증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수반되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윤선웅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저도 이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속이 쓰리고 또 불편감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뭐 단 한 번 가끔씩 느끼는 증상들도 너무 힘들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느끼게 된다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속쓰림도 그렇고 또 두통이나 허리 통증 같은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하면은 좀 자꾸 반복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윤선웅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식도와 위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식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식도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식도의 경우는 직경 2cm, 길이 25cm 가량의 긴 근육성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음식이 지나는 통로가 되고요. 식도는 흉부와 횡격막을 지나 위로 연결이 됩니다. 식도 상부는 음식물이 통과할 때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고 식도 하부는 평활근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물이 위쪽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상부식도 괄약근의 경우에는 들이마신 공기가 식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부식도 괄약근은 위내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식도를 그냥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부위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네. 다음은 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께서도 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맞죠? 그렇죠. 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위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좌상 복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의 끝은 식도와 연결되고 아래쪽 끝은 소장과 연결됩니다. 위의 길이는 한 25cm 정도 되고 용적은 1.5L, 약 4L의 음식과 수분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 확장 가능한 팽창성 기관입니다. 네. 네, 자세히 화면을 보시면 위 꼭대기층은 위와 연결되는 들문, 그리고 위 바닥, 위 몸통, 날문방, 날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는 음식을 저장하고 기계적으로 잘게 부수고 그리고 단백질 소화를 시작하고 음식을 위액과 섞어서 유미즙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하부식도 조임근은 항상 닫혀 있어서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음식을 삼키거나 트름을 할 때만 열리게 됩니다. 근데 하부식도 조임근 힘이 약해지거나 부적절하게 열리게 되면은 위산이나 윗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하부식도 조임근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면 이제 뭐 위산이나 이제 음식물들이 이렇게 역류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생겨서 위산이나 이런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 이거를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알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 정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몬트리올 정의에 따르면은 위나 12장의 내용물이 식도 또는 식도 내로 역류되어서 임상적 증상을 유발하거나 또는 점막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 그리고 의미 있는 지장을 초래할 만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를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보통 역류성 식도염으로 알고 계신데요. 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큰 범주 아래에 역류성 식도염과 비밀환성 역류 질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내시경상 관찰되는 점막 손상이 없이 임상 증상, 예를 들어서 속쓰림이라든지 산 역류를 동반한 비밀환성 식도염이 한 60% 정도 빈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막 손상을 동반한 식도염,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류성 식도염이 35% 빈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식도나
그런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가 5% 빈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내시경 소견만으로 역류성 식도염 유무를 판단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내시경 소견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있으면 비밀환성 역류 질환에 속하게 되고 큰 범주인 위식도 역류 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장님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다 보면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시는 30%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역류성 식도 질환 증상을 갖고 내원하고 계십니다. 네. 네, 실제로 그 그래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4년도에 360만 명의 역류성 식도 질환 환자 수가 2015년도에는 380만 명, 2016년도에는 4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는 그 인구수가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연령별 진료 인원 점유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0대가 23%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19%, 그리고 60대가 18% 순으로 차지하고 있어 중년의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대에서 30대 비율을 더하면 20%를 넘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서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본원 소아과에 입원 중인 하나가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힘들어해 내시경 협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저희가 약물 치료 후 증상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식도 운동 기능 저하인데요. 식도가 제대로 운동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식도 전반적인 수축과 이완하는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구강으로 삼킨 음식물이 위로 잘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도 위식도 역류 질환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지금 보니까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다음은 위 배출 기능 저하입니다. 이제 뭐 이름만 봐서는 위의 기능에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가 오래된 환자분이나 그리고 담낭 절제수로 소화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 네.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오랜 와상 상태로 지내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전반적인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네. 위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 사람보다 위 내에 음식물과 위산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네.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역류성 식도 질환이 악화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비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과식을 하면은 이렇게 위식도 역류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비만이신 분들은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외래 진료하다 보면은 갑자기 살이 찌신 분 또는 네. 비만이신 분들이 명치 통증 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외래로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네. 비만에 의해서 식도 운동 기능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복압 증가로 하부식도 괄약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비만 자체 지방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발생돼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정상 체중에서 과체중 그리고 비만으로 갈수록 위산과 위내 내용물이 더 잘 역류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저 또한 일례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폭식으로 인한 살이 한 15kg 정도 많이 쪄서 찌셨었군요. 네,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고 제가 약을 한 3개월 정도 복용하고 네. 네. 1년에 걸쳐서 체중 감량을 한 10kg 이상 해서 증상이 완화돼서 외래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저는 살이 갑자기 찌셨는지 네. 그런 것들을 여쭤보시고 필요하면 살 빼실 것을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위해서 좋으니까 그런 조언들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살짝만 이 위산이 역류해도 굉장히 또 속쓰리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네.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신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목이 쉰다, 그리고 후두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 네.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기침이 계속 난다, 네. 천식이 아닌가, 그리고 폐렴 가능성을 항상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흉통, 가슴쓰림, 식도염이 있는 것 같다고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산이 역류가 돼서 치아가 많이 네. 손상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임상 증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린 가슴 쓰림과 산 역류 증상입니다. 네. 먼저 가슴 쓰림 증상은 네. 흉골 뒤쪽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이고요. 타는 듯한 증상으로 느껴지고 오목가슴 뒤쪽부터 목으로 전파될 수 있고 누우면 악화되고 그리고 재산제에 의해서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표적인 전형적 증상으로는 산 역류 증상이 있습니다. 네.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역류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쉬고 쓴 맛이 난다고 호소하시고요. 과식 후 누운 자세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의 정도와 내시경상 점막 손상의 정도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 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역류성 식도질환 환자분 4분의 1 이상에서 전형적인 가슴 쓰림 증상을 느껴본 적이 있는 비율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네. 산 역류 증상 또한 4분의 1 정도에서 전형적인 증상 호소에 일치하는 심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형적인 증상들은 이제 요새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을 좀 의심을 하시긴 하는데 네네. 이제 좀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인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인지를 네. 모르시는 그런 증상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전형적인 증상 외에 환자분들께서 비특이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으로는 간헐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네. 또는 뻐근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음식을 삼킬 때 잘 걸리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만성적으로 목이 간질간질하고 헛기침을 자주 하신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전형적인 증상 중에 가슴 쓰림, 산 역류 증상이 말씀드린 대로 한 4분의 1 정도에서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흉통 비율이 14%에서 16% 그리고 쉰 목소리가 9에서 12%,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 19에서 22% 그리고 기침이 7.2에서 10.9%, 그 이외에 명치 통증이 한 30% 전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흉통으로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응급실에 가슴 통증으로 환자분들 오실 때 많이 오시죠. 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가, 협심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일 경우도 있어요. 좀 비슷한 증상들을 보일 수가 올 있겠군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이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해 주셨던 뭐 기침이라든지 쉰 목소리, 뭐 목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냥 가볍게 느껴봤을 증상일 텐데 이런 증상들 말고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 외에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증상이 해당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표를 보시면은 삼킴 곤란, 삼킴 시 발생할 삼킴 통증은 식도염 및 식도염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협착을 의미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고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는 식도암 등의 가능성 그리고 빈혈, 토열 같은 경우에는 식도염이 심해 궤양 및 출혈 등의 합병증을 시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소견입니다. 네. 그리고 상기표에 언급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해서 식도염의 정도와 합병증 유무를 평가해 줘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더욱 심각한 거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도 빨리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심각한 합병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어떤 합병증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는 단순 역류성 식도염을 넘어서
연관 합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식도염이 진행이 돼서 더 악화돼 궤양까지 아이고. 발생하는 비율이 한 2에서 7% 정도 됩니다. 예. 이로 인한 출혈, 그리고 출혈이 지속되면 빈혈까지 생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식도염의 이제 호전과 악화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주위 조직 바늘을 남기고 회복하면서 네. 섬유화를 동반하게 네. 됩니다. 이 아. 과정에서 협착이 발생할 수 있고 한 4에서 20% 정도 비율로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장기간 식도염으로 하부 식도 편편상피가 원주 상피로 대치되면서 발액식도로의 진행이 10에서 15%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증 방금 이제 사진으로도 봤지만 출혈, 궤양, 천공 듣기만 해도 이제 겁이 나고요. 네.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아플 것 같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위식도 역류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의 경우는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7에서 18% 정도 비율로 발생할 수 있고, 지속 출혈 시 말씀드린 대로 철길필석 빈혈이라든지 심한 경우 혈압 저하 및 수혈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 경우에는 식도염의 합병증으로 식도염이 심하게 발생한 거고요. 이쪽 주변에 지금 출혈 아이고. 소견입니다. 네. 저 진행이 된다면은 식도 천공까지 진행이 되어서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 사진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로 아. 호전 보인 식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은 식도 협착인데요. 우리가 이제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잘, 네. 잘 씹고 잘 삼키고 이게 아주 큰 복인데, 식도가 좁아졌다는 건데 먹는 음식물 먹을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식도 협착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식도염이 심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식도 협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가 심한 식도염의 경우 저희가 바늘을 남기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식도 내강이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하게 되고, 통계상 7에서 23%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협착이 발생된 환자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식도염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생긴 양성질환인지, 또는 식도암이 주변부를 침투해서 발생한 식도암인지,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식도 협착이 있는 부분에 내시경 이 끝에 풍선이 달려 있는데요. 아. 이 내시경 풍선 확장술로 이 좁아진 식도 내강을 부풀려서 확장시켜서 치료하는 내시경 소견입니다. 예.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고 난 후에 내시경 반전 사진을 통해서 넓어진 식도 내강이 보이고 있는 사진이고, 네. 네 번째 사진도 전면부를 관찰하였을 때 이전보다 확연하게 넓어진 식도 내강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합병증 중에 좀 다른 질환들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발해식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네, 발해식도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 일반인 분들도 생소한 질환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액식도 경우에는 만성적 위산 자극으로 하부 식도가 원래는 편평상피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네. 만성적인 염증으로 원주상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시경 특수 모드인 MBI 모드로 관찰하게 되면은 특징적인 혈관상 및 원주상피화를 조금 더 관찰을 잘 할 수 있고, 알시안 블루라는 특수 염색을 통해서 저희가 배세포를 확인함으로써 진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액식도의 임상적 의미는 식도 선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네. 전암성 병변이라는 것입니다. 네. 발액식도의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발액식도의 경우에는 발액식도의 길이 3cm 유무에 따라서 단분절 발액식도 그리고 장분절 발액식도로 구분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모두 단분절 발액식도입니다. 발액식도의 경우에는 둥글거나 약간 뭉툭하거나
그리고 혀를 내민 듯한 일부에서는 염증을 동반하는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이고요. 네. 다음은 장분절 발해식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해식도의 길이가 3cm 이상 되는 경우를 장분절 발해식도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크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네. 단분절 발해식도보다 장분절 발해식도의 경우에는 이형성 세포가 많아 선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정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단분절 발해식도의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들께는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한 번씩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위험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괜한 걱정을 그렇죠. 일으키셔서 불편해 하실까봐 네. 단분절 발해식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장분절 발해식도의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저희가 정밀하게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해 식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의해야 될 이유가 네. 이 발해 식도가 결국에 암으로 그러니까요. 진행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발해식도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식도 선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 발해식도의 경우에는 이형성 정도에 따라서 암으로 진행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성 세포가 없을 경우에는 식도 선암으로 거의 진행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형성 같은 경우에는 네. 0.6에서 1.6% 매년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도 이형성인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매년 아이고. 6%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고도 이형성 경우에는 저희가 추적 관찰과 필요시에는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시경 점막 절제술 사진도 또 준비돼 있죠? 예, 맞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3시 방향에 발익식도 선암으로 오심되는 병변이 있습니다. 네. 식도 점막, 매끄러운 식도 점막 이외에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조직 검사로 발익식도 선암으로 진단된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시면 칼로 도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도려내고 나서 저희가 이 표본을 이렇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게 된다면 불필요한 식도암 수술 등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런 증상들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좀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슴쓰림, 산육류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며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진단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시험적으로 3분비 억제제를 투여하고 증상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간단하고 비침습적이며 그리고 비용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시경 검사도 해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시경 검사도 위식도 역류질환 평가에 필요합니다. 네. 우선 내시경 검사의 장점은 검사의 진단 특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정상 식도랑 위 접합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내시경 검사를 서구에서는 시험적 3분비 억제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기질적인 질환의 배제나 식도 점막의 손상 및 합병증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데 반해서 네. 국내에서는 기질적 질환이 서양보다 흔하고 검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경험상 외래를 통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오히려 더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시경의 진단 특이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내시경에서 깨끗하면 질환이 없다고 봐도 된다. 뭐 이런 그쵸. 뜻이거든요. 굉장히 네.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때도 이제 매번 하게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 역류성 식도염의 단계도 파악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로스앤젤레스 분류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점막 손상 정도에 따라 경한 A 단계부터 더 진행된 B 단계,
그리고 C단계, 가장 심한 D단계까지 구분하게 됩니다. 네. 네. 우선 역류성 식도염 A단계,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A단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막 손상의 범위가 5mm 미만 이하인 경우를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 A단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궤양이 진행되고 출혈 소견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으로 점막 부종도 함께 볼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발액 식도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B단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점막 손상 정도가 A단계보다 더 진행이 돼서 5mm를 넘어선 경우를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 B단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A단계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된 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5mm를 넘어서는 커다란 점막 손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C단계입니다. 아이고. 네, 점막 손상이 명확하게 있고 네. 점막 손상 개수와는 상관이 없고 이 점막 손상된 부분끼리 연결이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 이 단계부터는 중증 식도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아이고. D단계 사진입니다. 이러한 점막 손상 연결 부위가 전체 둘레의 75%를 넘지 않으면 C단계, 그리고 넘어서게 되면 D단계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고 네. D단계 경우에는 합병증이 심각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혈, 그리고 빈혈, 심각하면 식도 천공까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생활 습관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습관들을 고치는 게 좋을까요? 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께서 생활 습관에 대해 자주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주로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우선 식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분에게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수면을 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눕게 되신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도가 7.45배나 높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눕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운동하시고 충분히 소화가 된 후에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야식을 드시게 되면은 바로 눕게 맞아요. 되기 때문에 예. 야식도 피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야식, 뭐 새벽 3시에 야식 먹고 뭐 아침 9시에 자고 이런 건 괜찮나요, 그러면? 아우, 야식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3시간 이내에는 자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충분히 소화시키고 나서 주무시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식사량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예. 네. 저희 무작위 연구에서 적은 양의 식사를 하신 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많은 양의 식사를 한 대조군에 비해서 산 역류와 그리고 식도 산 노출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즉 과식보다는 소식이 증상 발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눕는 자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높은 베개나 좌측으로 눕는 자세의 경우 우측 또는 똑바로 눕는 것에 비해서 산 역류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주무실 때 좌측 측하의 자세를 권유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부득이하게 많이 먹고 자거나 야식을 먹게 된다면 네. 저는 옆으로 높은 베개를 하고 자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왼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옆으로 자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식습관의 영향도 많이 받겠습니다. 저희가 좀 피해야 될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께서 우선 약물 치료를 하자고 권유드리면은 네. 식생활 습관부터 바꿔보고 싶다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한 가지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회식이 작고 하나의 기호식품인 술의 경우에는 가스트린 분비 자극을 통해서 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하부식도 가략근 이완과 식도 운동 및 위배출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가끔 술을 먹고 자게 되면은 새벽에 산 역류 현상으로 잠에서 깨곤 했는데요. 네. 증상이 심한 분한테는 술을 줄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이제 탄산음료인데요.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여러 소규모 연구를 통해서 야간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께는 조금 줄이시라고 설명드리고 네.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와 매운 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서 여쭤보십니다. 아. 네, 금연이 꼭 필요한지 여쭤보시는데 네. 위식도 질환과 흡연과의 상관관계 역학 연구에서 하루에 20개피를 초과하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네. 금연의 경우에는 증상을 호전시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께는 금연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젊은 여성분들께서 매운 음식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드시고 나서 속이 뒤집어져서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여러 소규모 연구를 통해서 양파 같은 매운 음식 섭취는 매운 음식 섭취는 대조군에 비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횟수와 네. 산 노출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는 매운 음식 횟수를 줄여서 드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커피와 초콜릿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너무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실제 임상에서도 커피나 카페인을 섭취하시는 경우에 네. 속쓰림이 악화된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고 대한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에서는 카페인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콜릿의 경우도 네. 하루에 일정량 120ml 이상을 섭취하였을 때 하부식도 가략근 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역류에 취약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 섭취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에 관해서 이제 식이 지방과 이제 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식이 지방에 관한 연구에서 고지방 식이의 경우에는 하부식도 가략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지방 육류,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소시지 경우에는 자제하시고 네. 고단백식이 닭고기, 생선을 더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에 관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주로 오렌지나 포도 주스 등 신과일에 한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선별적인 과일 섭취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밤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식으로 주로 드시는 게 이제 매운 것들 그렇죠. 네,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것들. 맵고. 예. 드시고 커피, 초콜릿, 커피는 이제 잠 오니까 드시고 네. 초콜릿은 당 떨어지니까 그렇죠. 또 드시는데 완전히 그 위식도 역류질, 역류성 식도염이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먹는 양을 좀 조절하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까 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분비를 촉진시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술 드시면서 그 제산제를 같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술을 먹게 되면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고 위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제산제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산이 덜 분비가 그렇죠. 되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숙취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으면서 제산제. 네, 근데 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네. 있겠지만 그래도 좀 술을 드시는 양을 줄이는 게 이게 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예. 네. 이제 이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이제 약물요법도 병행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생활습관 변경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삶의 질처와 장기 치료 효과에 미미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의 병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임상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가장 효과적인 약물 치료는 양선자 펌프 억제제로 평균 8주간 투여하였을 때 증상 호전율이 80% 이상이었고 내시경적 병변 치유율은 70%를 상회합니다. 네. 양생제 펌프 억제제 종류와는 크게 상관없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약물로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가 있을 수 있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고 약제 내성이 생기므로 간헐적 증상이 있을 때 저희가 필요시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약물도 많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약제이고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가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래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얼마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역류성 식도 질환 호전 시 약을 중단하게 되면 3개월 후에 55% 이상이 재발하고 아. 그리고 6개월 후에는 75% 이상이 재발하게 됩니다. 네. 환자분들은 약을 드시고 증상이 좋아지셨다가 네. 일정 개월수가 지나게 되면 다시 내원하셔서 증상이 똑같이 있다고 예. 약을 다시 원하시는데요. 증상 조절 및 점막 치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설사, 복통,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필요시 요법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속 요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요. 네, 흔하진 않지만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보통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증상이 심한 불응성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 그리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분,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요법이 필요한 환자 일부에서 복강경 위저부 주름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복강경을 이용해서 위 식도 접합부를 봉합해서 산역류를 줄이는 방법으로 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에게 시행 시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내시경 반전하였을 때 위식도 접합부가 좁아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산역류에 취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습관들 때문에 저도 괜히 좀 뜨끔뜨끔하기도 했었는데, 저도요. 네. 지금도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도 역류 질환은 식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가 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쓰림, 산역류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한 번쯤이야, 뭐 하루쯤이야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던 이런 식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식사하고 나서 바로 눕지 말고 네. 또 카페인, 커피, 또 뭐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줄이는 것 어렵지 않으니까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